제약이론 에세이 7장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계로 향해 가면서 이 전체 7장은 제가 거의 읽는 손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역량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다시 한번 저도 복습을 해본다는 의미로 이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셋째 단계로 향해 가면서라는 뜻은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가자. 이런 게 이제 그 제약이론 에세이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어느 날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세계의 발전 단계를 거친다. 첫째 단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를 기업에서 얘기한다면 MRP 단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둘째 단계, 상관관계, correlation, TPS, 토탈 프로덕트 시스템에서 도요다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도요다, 토탈이 아니고 도요다겠습니다. 셋째 단계, 원인과 결과, 코즈 앤 이펙트, TOC, TIOE로 조직의 목표를 평가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가정으로 어, 이 과학적인 단계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상관관계의 새로운 신성한 소들을 만들어내는 경영과 그런데 맞서 싸워야 한다. 변화는 예가 아니라 표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조직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상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기존의 과학 중 어느 것으로 다루어야 할까? 기업 현상이란 게 자연현상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인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대개 성격상 물리적이 아닌 심리적인 원인에 도달할 때 본인은 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또한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술, 확고한 사실이 없을 때 직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술, 종종 아직 경험이 일천한 다른 사람들이 확고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있더라도 관리해 나가는 기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떻게 생각하면은 조직의 경영이란 분야가 과학이라기 하기보다는 기술에 더 가깝다고 믿는 편일 것 같다. 현재 뭐이 경영을 오케스트라와 같은 종합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영학자들도 있었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즉 간접적 경쟁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 수시로 변하는 공급자들의 신뢰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과학적 방법으로 주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무산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이 의미하는 바를 확립해야 된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아는 가장 오래된 과학은 아마 천문학일 것이다. 첫째 단계의 분류는 선사시대에 시작된다. 그게 뭐냐? 하늘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12궁도라고 불렀다. 대부분 밑에 정교한 소분류를 만들어서 생생한 상상력으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뭐 북두칠성,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좌, 그 다음에 뭐 개자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작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둘째 단계는 약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프롤레마이오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상관관계 단계가 세심한 관찰과 종종 중요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하더라도 왜라는 질문이 전혀 제기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었다.
이 주제를 원인과 결과로 옮긴 사람은 모두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경이다. 뉴턴은 왜? 라는 질문을 줄기차게 고집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바로 중력 법칙을 생각해냈다. 어떤 물체가 질량에 비례하고 둘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서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했다. 자연현상의 많은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의 가정, 중력 법칙 때문에 케플러의 상관관계 세계가 처음으로 설명되었다. 뉴턴의 원인에 대한 가정으로 설명이라는 단어가 무대에 등장한다. 해보면 그렇게 되거든으로 표현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유일한 증거인 분류와 상관관계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유효한 도구가 아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추정된 기존 원인들을 근거로 하는 논리적 도출로 새로운 상황의 결과를 온전히 예측할 수 있다. 음, 나이 많이 먹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지혜가 풍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논리적 도출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만 우리는 주제 영역이 과학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질병을 검토해보자.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를 해보죠. 분류는 구약 성경에 나올지만치 오래되었다. 특정 증상이 나타내면 가혹을 방역한다. 어떤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환자를 격리한다. 질병을 어느 한 곳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분류라는 게 그거죠. 상관관계는 현대에 들어서야 성취되었다. 에드워드 제너는 감염된 소의 혈청이 인간에게 옮겨지면 그 사람은 천년 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면역 방법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왜라는 질문은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해보면 안다는 것이었다. 제너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데 70년 이상 걸렸다면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를 원인과 결과 단계로 옮겨준 사람은 루이 파스테르였다. 지금 세균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을 질병의 원인으로 가정해 보고자 제안했다. 그렇다. 미생물학이 태어난 것이다. 오늘날 원인과 결과라는 셋째 단계에 여러 해 동안 존재해온 성숙한 과학은 아주 소수이다. 과학을 직접적인 논리적 추론으로 최대수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최소수의 가정에 대한 탐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가정들은 여전히 반정, falsification이라고 영어 원어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그 중력 법칙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적용 범위가 넓게 그 우주로 넓혀진 거지. 이 지구 태양계를 설명할 때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과학은 진실이 아닌 유효성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 과학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확인과 도전에 열려 있는 이유다. 우리가 조직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마치 어떤 과학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 골드랩 박사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제약 이론의 이 자신감, 이것을 그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조직의 경영이란 주제의 한 부분인 논리가 활약하는 무대의 초점이다. 참 번역을 하신 분도 수준이 높으신 분이지만은 저건 이런 소제목으로 첫째는 지난 30년 동안 구체적으로 MRP,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생산 자원 계획이라는 일반화된 이름으로 불린다. 요거 저도 우리 그 기업에서 조직에서 전산화할 때 많이 듣던 용어들이에요. BOM도 그 빌 오브 메터리얼 자재 구성표라고 하는데 BOM이라고도 그냥 약어로 얘기했습니다.
라우팅이라는 건 아직도 생소하고 재고 파일, 제공 파일, 주문 파일 등 우리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를 고안해 냈으며 의사소통은 크게 향상되었다. MRP를 하면서 서구는 분류 단계에 상당히 많은 자금과 시간 그리고 자원을 투자했어요. 전산화한다고 지금 MRP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회계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편에 일본인들은 거의 곧장 둘째 단계 상관관계로 옮겨갔다. 다이이치 오노 박사, 도요타 생산 시스템과 간반 방식의 창안자이다. Just in time. 간반 카드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인 하류에서 제품이 필요치 않으면은 필요 수량을 안 써고 그 이 상자를 간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압공정에 돌려주면은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셋업 비용이 치솟더라도 부품의 배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더 낫다고 하는 상관관계다. 우리는 이미 셋째 단계, 원인과 결과 단계로 진화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덕골의 독자들이 이 책이 그저 상식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도 덕골은 번역이 돼서 상당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만은 그걸 실제 기업 경영에 적용한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너무 쉽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컨설팅을 안 받더라도 골드랩 박사가 그 이 공격을 또 당한 이유는 그 더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당신한테 컨설팅 안 받고 그 책에 나온 대로 했는데 돈을 벌었거든. 이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가 골드랩 박사를 자기 혼자만 유명해지려고 그 책까지 썼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상당히 자기가 얻은 그 이 창안한 지식을 책이라는 것으로 쉽게 그 이 확산시켜 주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또 번역이 돼서 저같이 영어에 짧은 사람도 좀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상식은 논리적 도출에 대한 즉 명확한 설명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다. 그러나 설명과 도출은 원인과 결과 단계의 용어이다. 이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확장해서 마케팅, 설계, 투자, 유통 등에 이르는 조직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기 위해 의도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 관리에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은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전체 경영에 대해서 이 제약이론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론이 효과가 있는 실생활 증언을 죄송합니다. 좀 읽다 보니까 제시하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성한 비판이나 공격을 할 수 없는 신성한 대상에 대해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조직 생활하면서 기업만이 아니고 뭐 정치 조직이든 뭐든 어떤 그 신성한 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금 생각나는 건 없지만은 먼저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 대개 어떻게 접근할까? 흔히 하는 방법은 모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힘들어 모은 정보 더미에 어떤 질서를 부여한다. 이는 사소하지 않은 과업이며 분명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분류하는 것만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리저리 궁리해서 어떤 예외 규칙을 만들어내며 결국 정리를 끝낸다. 이것이 분류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를 조사라고 한다. 글로 표현하거나 도형 형태로 제시되는 그저 통계일 뿐이다. 그러나 이 통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이 그저 통계로 그치는 데 불편함을 느끼죠.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얻어내길 갈망한다. 아, 우리나라 뭐 출산율 통계라든지 그 통계청이 무슨 뭐 통계 수치를 또이 소개되든지 전 정부에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솔직히 그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통계로 그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얻어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치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대개는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상당히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아냈을 때라도 여전히 그것이 우연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힙니다. 더 심각한 둘째 문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변수와 관련된 가능성이나 알려진 변수를 충분히 정밀하게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에 언제나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거나 무효라고 선언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이 상관관계의 유효성을 증명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노력의 낭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이 문제의 고전적인 예는 회사의 재고 수준과 그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이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전반에 수행된 조사에서 일본인들은 서구의 상대방들보다 대체로 더 적은 재고를 유지했다. 이 상관관계는 재고는 부채다라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재고를 줄이는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는 단기적 관점에서 불리하게 된다. 원가회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 제가 계속 수치로 소개를 했죠. 재고가 여전히 자산으로 간주되던 10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는 유효한 주장일 수 없다. 재고는 부채다 하는 것은 유효한 주장일 수는 없다. 이게 자산은 자산이다 이겁니다. 또 레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레이스라는 것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주 세심히 점검해야만 제공과 완제품의 재고 부분에서의 감축은 회사 업무 성과 향상의 주요 이유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재고 감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죠. 재고 회전율을 높이세요. 그래서 분석의 그 핵심적인 그 경영평가 지표를 얘기할 때 재고 회전율 하나만 저는 패죠. 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성처럼 나는 한 놈만 패는 거로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재고 감축 대상으로 작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실전 분석에서 밝혔듯이 WC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가공비율이 높은 업종일 경우 영향이 크며 원자재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원재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재고 회전율 계산하고 뭐 하는데 이건 빼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원 빈국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자원, 원재료를 확보해야 된다. 너무 많이 확보해도 문제지만은 능력이 되는 한까지는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이 좀 재고를 줄여야 된다.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관관계든 그 고유의 한계는 상관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의 결려 때문에 존재한다. 상관관계의 한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결려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1단계, 2단계가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확립된 과학에서 연구자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예로 어, 좀 예를 드는 거죠. 더 이해를 그 발전 3단계 과학의 발전 3단계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그 결과에 나온 뉴스로 하나 얘기한다면 의대 정원 그 증원이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는 더 많은 데이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해내야 한다. 숙고해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된다. 왜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왜 의대 증원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까?
마침내 그런 원인 하나가 생각났을 때 진정한 과학이 시작된다.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그 예상 결과는 당초의 것과 성격상 달라야 한다. 그런 다음 이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아봐야 한다. 다른 결과는 저는 그 의사의 질이 떨어지고 의사 월급도 더 내려갈 거로 보고요. 지방 의대 뭐 한다 그래도 그거는 대도시로 노인네들은 다시 몰릴 거다. 요거 한 번 더 별도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나중에 갖고 싶습니다. 예상 결과가 실제로 발견되면 그때만 생각해낸 원인은 이론으로서 이름을 얻는다. 가정이 이제 이론화되는 거죠. 입증된 예상 결과들의 형태가 많을수록 말할 것도 없이 이론은 더 강력하다. 과학에서 이론은 실용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 아니라 공허한 형식적 사유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이비 과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게 되겠죠. 모든 입증된 예상 결과들은 원인의 힘을 더해준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하며 그렇게 해야 나뭇잎, 즉 증상 처방이 아닌 뿌리 치료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의학에서 양학은 어딘 그 외과 치료를 해서 그것도 하지만은 우리 동양의학은 뭐 침을 놓고 뭐 하는 것도 이제 어, 어떤 그 뿌리 치료 같은 거로 비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스템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다. 우리 올바른 행동 대부분은 어떤 논리적 추론의 아닌 우리의 직관에 의해 유도된다. 직관을 어떻게 얻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직관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라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건 다음 장에 좀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때 우리의 직관은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직관을 다시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쓸모없게 된다. 시스템 자체가 변할 때는요. 기존의 우리의 그 어떤 고정관념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내적으로 무한히 정직한 사람만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이 파생된 결과이어야 할지를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즉, 논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은 이 직관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보호해 줄 게 없게 된다. 결국 변화는 예가 아니라 표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이 목표가 아니며 유효성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원인과 결과 사고 방법,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논리적 탐구의 필요성, 그리고 더 나은 방법에 대한 부단한 추구. 나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감정을 상응해하는 것은 좋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실수를 피하는 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큰 실수이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유효한 사고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직관력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논리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 직관력 때문에도 도움이 되고 이 논리력은 이 감성에 또 영향을 줍니다. 또 이 감성은 직관에 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속된 말로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더 높은 우리의 이 사고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다음 장부터는 이 지금 3단계 과학적 사고방식 원인 결과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건데요. 제약이론 에세이가 부조화 엔진이라고 또 골드랩 박사가 이제 제시한 게 있는데 조직에서
제공한 사람은 리사 샤인코프. 요즘 제가 샤인코프 여사의 레터를 번역된 것을 소개를 또 좀 몇 개 하고 있죠. 먼저 제약이론 에세이 이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샤인코프 여사의 이 말하자면은 뭐 가정 해커의 장점 뭐 이런 표현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에, 그것을 또 한 번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1번이 내 기여는 무엇인가요? 이건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동료의 기여는 무엇인가요? 엔진 부조화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갈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성, 그냥 허돈대로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책임과 권한 사이의 격차,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부조화 엔지니어라는 거죠. 내기업과 동료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망치만 잘 쓰면 모든 게 모처럼 보입니다. 뭐 눈매가 매섭게 생기고 생전에 골드랩 박사 입니다. 좀 일찍 뭐 64세인가 일찍 좀 타계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후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 아들이 또 자제분이 승계를 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님도 있는데 딸도 있는데 심리학 박사로서 또 아버지한테 영향을 서로 받고 또 심리학 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들은 제가 스르폿 실전 분석을 하면서 했던 건데 참고 사항으로 그냥 이 자료에 참고 내용으로 붙였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손익계산서의 표기 방법이 이렇게 변할 거다. 요게 이제 영어 이 초안이고요. 이렇게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의 손익계산서 표기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매출과 매출원가 요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 밑에 운영이익이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영업비용에다가 일반관리비에 이제 다 이게 섞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냥 운영이익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보다는 솔직히 매출 총이익까지 아니지. 영업비용 또 들어가니까 요게 또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이제 좀 헷갈린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거 별도로 좀 쓰게 돼 있고요. 이자 부채 여기 또 있고 연금 부채라는 걸 또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연금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국 조직은 직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얼만큼 충당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빌린 경우로 해서 또 이자를 내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식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까지 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스르풋 웨이라고 스르풋 뭐 웨이라고 해놓은 거 저가 느낌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회계 7원칙 참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7원칙 중에서 안정성이란 게 있는데 보수주의, 조직의 가치 보호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게 4차 산업이 되면서 안정성 보수주의라는 게 이게 양면성으로 어떤 진보성도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를 우리나라 에서 도입하신 저보다 저를 지도했던 분의 견해를 또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터스 퍼거슨이라고 그 여자분인데 이분도 이름이 리사 퍼거슨인지 무슨 그걸 잘 잊어버렸습니다. 퍼거슨만 기억이 나는데 일루미 일루미토피아라는 그런 거로에서 또 별도로 활동을 하는데 그 사고 프로세스, 그 과학적 사고 프로세스를 배워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분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혁신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현대 세계에 매우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지구를 맑게 하는 스미아기와 같은 자각하는 인식. 이런 식까지 이제 그 사고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활동 범위들을 넓히고 있다는 거 마저 소개를 합니다만은 저도 그 기업 조직 출신으로서 제가 선택한 길은 음, 끝까지 간다 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지 모르지만 회사를 다르게 해서 스루풋 회계와 원가 회계의 갭의 원인을 저는 끝없이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제약 이론을 통해서 배운 그것 때문에 그 실전 분석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고 또 실제 숫자를 그 이 독자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 많은 그 이 관심, 흥미,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콘텐츠는 아니지만은 이 콘텐츠는 어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이라도 그 숫자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 기반, 기초에 대한 거라서 사업성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도 하나의 회계도 기초과학으로서 기초과학을 제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또 사명 또 솔직히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소일거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